야, 2년 묶어봐. 말 강하니까 주먹맛 좋겠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최정예 해병대를 이끄는 투스타 장군의 영린을 건드리는 스위치가 될 줄은 그들 자신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해병대 사단장의 딸을 지옥 끝까지 몰아붙인 선임들의 인생이 어떻게 소리 없이 삭제되는지에 대한 처절하고 통쾌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2023년 봄 계룡대 대연병장. 갓 임관하여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어깨에 단 신임 장교들 사이로 유독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하는 한 소위가 있었다. 강지호. 며칠 전까지 ROTC 후보생이었던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다시 태어났다. 연병장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는 가족들 무리 속에는 딸의 어깨보다 더 굳건하고 넓은 어깨를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장 소장 강민준. 서해 5도를 책임지는 최전방 지휘관이자 그녀의 아버지였다. 임관식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이 허락되었을 때 강민준 소장은 인파를 벗어나 딸과 단둘이 마주섰다. 그는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선물을 꺼냈다.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짙은 갈색의 가죽 수첩이었다. 지우야. 예, 아버지. 이것을 내게 준다. 아비가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던 날 너의 할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내 생각과 다짐을 채워 넣었다. 이제 내가 채울 차례다. 수첩 표지에는 금박으로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군인의 본분과 함께 나의 자랑, 나의 딸 지유에게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각인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억하거라. 군대는 계급 사회지만 존경은 계급에서 나오지 않는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특히 너는 육군으로 나는 해병으로 길이 다르니 더더욱 내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야 한다. 아비의 이름이 내게 힘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하거라. 하지만 그 짐을 이겨냈을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처럼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신뢰와 사랑의 지유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수첩을 받아들고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딸임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강지우는 자신의 첫 자대인 제5보 병사단 열쇠 부대에 도착했다. 최전방 GOP 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난하고 긴장이 높은 곳 중 하나였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철책선의 찬 바람과 낡았지만 굳건한 병영시설은 그녀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임을 실감케 했다. 그녀가 배속된 3중대는 여군 비율이 높았다. 중대 내 여군 간부들의 수장격인 인물은 일소대장 황보라 중이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녀는 첫 만남부터 ROTC 출신인 강지우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훑었다. 신임 소대장, ROTC라고 했나? 편한 길 놔두고 왜 사서 고생하러 이런 데로 왔는지 모르겠군. 그녀의 옆에는 땅딸막한 체구의 노련한 눈빛을 한 부소대장 조미영 하사와 황보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된 듯한 이소대장 오유진 중위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배타적인 기류를 애써 외면하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하라. 초반 며칠은 평온했다. 강지우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맡은 바 임무를 익히기 위해 밤늦게까지 전술교범을 파고들었다. 소대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은 견고하게 구축된 그들만의 왕국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시기였다. 황보라 중위는 중요한 보고서 양식을 깜빡했다며 알려주지 않아 강지우가 중대장에게 질책을 받게 만들었고 순찰 구역에 대한 중요 지침을 일부러 누락하여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뻔하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강지우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비웃음 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괴롭힘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후 중대 전술토의실에서 열린 작전 회의 시간이었다. 중대장 박시준 대위의 주관하에 각 소대장들이 책임 구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지우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또박또박 보고를 시작했다. 그때 황보라 중위가 팔짱을 낀 채 말을 끊었다. 잠깐. 강소희,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14번 초소와 15번 초소 사이의 관측 사각지대가 20m라고. 내가 알기론 15m가 채 안 되는데. 확인하고 보고하는 건가? 예, 중위님. 제가 어젯밤 직접 순찰하며 확인한 결과 최근 지형 변화로 인해 기존 데이터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m가 맞습니다. 강지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황보라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지적에 토를 단다는 사실에 심기가 뒤틀린 것이다. 직접 확인? 소희가 뭘 안다고. 여기가 학교 운동장인 줄 아나? 내까짓게 뭘 확인해. 기존 데이터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지만 중위님, 정확한 정보는 작전의 기본. 지금 날 가르치는 건가? 황보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둘을 지켜봤지만 육사 선배인 황보라의 기세에 눌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강지우는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보고서는 기존의 낡은 데이터대로 작성되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군대. 진실보다 짬밥과 서열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괴롭힘의 전선은 식당으로 생활관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강지우가 식판을 들고 테이블에 앉으면 황보라와 오유진, 조미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주변의 다른 부사관과 병사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강지우의 주변을 피했다. 그녀는 거대한 식당 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들었어? 강소희 아빠 해병대 투스타래. 어쩐지 존나 곱게 자란 티가 나더라니. 아빠가 별 달았다고 자기도 별 단 줄 아나 봐. 쟤는 군대가 아니라 걸스카우트에 온 거야. 해병대는 빤스도 각 잡고 개나? 육군은 그냥 대충 갠다 아가씨야.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강지우에게 들리도록 설계된 소음이었다. 강지우는 밥을 입으로 넘기는지 코로 넘기는지 모를 정도로 쏟아지는 모욕을 묵묵히 삼켜내야 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자신의 소대원들마저 그녀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황보라 일당은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강소희는 백으로 들어와서 곧 편한 대로 옮겨갈 거다. 무능해서 소대원들만 개고생시킨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소대원들은 점차 그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의심했고 그녀와의 소통을 꺼리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부임 한 달째 되던 날 터졌다. 그날은 대대 전체 불시 전투장비 지휘검열이 예정된 날이었다. 모든 중대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비와 물자를 점검하며 검열에 대비했다. 강지우 역시 소대원들을 이끌고 통신 장비와 화기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검열이 시작되기 직전 조미영 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강지우에게 달려왔다. 강소희, 큰일 났어. 내 소대 K2 소총 한정에서 공의가 없어졌어. 검열관 오기 전에 빨리 찾아봐. 총기의 핵심 부품이 사라졌다는 말에 강지우는 머리가 하얘졌다. 총기 부품 분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지휘관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다. 네. 분명히 아까까지 확인했는데. 뭘 뭉구적거려. 빨리 안 찾아. 강지우는 소대원들과 함께 미친 듯이 총기 보관함과 생활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인은 보이지 않았다. 소대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원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지우의 심장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바로 그때 대대장과 검열관들이 삼중대 막사로 들어섰다. 그리고 황보라 중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열관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검열관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소대에서 총기 부품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지우에게로 쏠렸다.
대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강지우 소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 정신 나갔나? 당장 전 중대원 동원해서 막사 전체 폐쇄하고 수색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 그 순간 검열관 옆에 서 있던 조미영 하사가 마치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소리쳤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조미영 하사가 가리킨 곳은 강지우의 개인 관물대 아래쪽 구석이었다. 그곳에 문제의 공이가 먼지 속에 파묻힌 채 놓여 있었다.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어설픈 위치였다. 하지만 분노에 찬 대대장과 검열관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강소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개인 관물대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총기 부품을 굴리고 다녀. 군기가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구만.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조미영 하사가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던 표정,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태연하게 공의를 발견하는 모습,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관리 소홀과 기강 해이라는 죄목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중대원 전체가 보는 앞에서 대대장에게 모욕적인 질책을 들어야 했고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첫 달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황보라 중위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미소를 강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들 수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증명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군인이 된 것을 후회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순찰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복귀하는데 황보라 중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소위, 나 좀 보지. 황보라가 이끈 곳은 부대 구석에 위치한 낡은 창고형 체력단련실이었다.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그곳은 그들만의 군기 교육 장소로 악용되곤 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안에는 오유진 중위와 조미영 하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징계위에 회부된다며? 기분이 어때? 꼴 좋네. 조미영 하사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불길한 예감에 강지우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 황보라가 철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쿵 하는 쇳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오늘 아주 뿌리를 뽑아주지. 내 그 건방진 정신머리 말이야. 황보라는 한쪽에 놓여있던 낡고해진 샌드백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가서 서. 싫습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미영 하사의 거친 소나기였다. 그녀는 강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샌드백 앞으로 내동댕이 쳤다. 야, 인연 묶어봐. 말 강하니까 주먹 맛 좋겠네. 황보라의 잔혹한 말과 함께 조미영 하사가 두꺼운 로프로 강지우의 몸을 샌드백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팔과 다리가 결박되고 몸이 샌드백에 완전히 고정되자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십시오. 시끄러워. 황보라가 글러브를 낀 손으로 강지우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지금부터 내 죄목을 알려주지. 첫 번째, 감히 상급자에게 말대꾸하고 눈 똑바로 쳐다본 죄.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보라의 주먹이 강지우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신음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애비백 믿고 육군 와서 우리 물 흐린 죄. 이번에는 옆구리였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충격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오유진 중위는 그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중위님 멋있습니다. 표정 한 번만 더. 조미영 하사까지 가세했다. 그녀는 글러브도 끼지 않은 맨주먹으로 강지우의 허벅지와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것은 훈련도 군기 교육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폭력이자 증오의 분출이었다. 고통 속에서 강지우의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황보라가 그녀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를 뒤졌다. 손에 잡힌 것은 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이었다.
어머, 이게 뭐야? 해병대 사단장 아빠의 비밀노트. 황보라는 수첩을 빼앗아 들고는 비열하게 웃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글귀들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리더는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 웃기시네.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먼저 가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들은 아버지의 신념과 사랑이 담긴 문장들을 조롱하고 짓밟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은 황보라는 강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보는 앞에서 수첩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안 돼! 안 돼! 강지우가 절규했다. 몸의 고통보다 더한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먼지 쌓인 체력 단련실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녀의 자존심, 군인으로서의 긍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황보라는 찢어진 수첩 조각들을 군홧발로 지시겨 구석에 처박아 버렸다. 오늘 일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짓거리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내 아버지가 해병대 사단장이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라도 소용없어. 여긴 육군이고 내 구역이니까. 알았어? 그들은 의식을 잃어가는 강지우를 그대로 샌드백에 묶어둔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체력 단련실을 나섰다. 텅 빈 창고 안 차가운 어둠 속에서 강지우는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차가운 강철 냄새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강지우는 샌드백에 묶인 채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온몸의 감각은 둔탁한 통증으로 마비되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여기서 죽으면 나는 그저 사고로 위장될 뿐이다. 그녀는 로프가 묶인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다. 거친 로프에 살같이 쓸려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몇십 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손목을 묶은 매듭 하나가 간신히 헐거워졌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손을 빼낸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머지 매듭을 풀었다. 쿵! 샌드백에서 풀려난 몸이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웅크리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서러움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만족감을 줄 수 없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의 눈에 구석에 처박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수첩. 그녀의 영혼과도 같았던 그것. 강지우는 부서진 몸을 일으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듯 종이 조각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성물을 수습하듯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먼지와 군화 자국으로 더러워진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나의 자랑, 나의 딸 지우에게. 그 문장은 갈갈이 찢겨 있었지만 그녀의 망막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새겨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로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을 거야. 잿더미처럼 타버린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자신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고 군인으로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처절한 의지였다. 그녀는 수첩 조각들을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상처 입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며칠 동안 강지우는 유령처럼 지냈다. 선임들의 눈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온몸의 멍은 전투복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숨길 수 없었다. 황보라 일당은 그녀의 침묵을 완전한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녀가 맡았던 중요 업무들을 하나씩 빼앗아 오유진 중위에게 넘겼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강지우라는 존재가 곧 이 부대에서 스스로 지워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 주 주말 아버지와의 정기 통화 시간이 다가왔다. 강지우는 수화기를 들기 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가 떨려서는 안 됐다. 동정이나 연민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됐다.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군인 대 군인으로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여야만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수십 번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의심스럽지 않으며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신호를. 뚜루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냐? 그래, 훈련은 할만하고, 밥은 잘 먹고, 선임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아빠. 잘 지내고 있습니다. GOP 생활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군인다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통화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되었다. 날씨 이야기, 훈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강지우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챌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마침내 그녀가 준비한 그 질문을 던질 시간이 왔다. 아빠, 얼마 전에 우리 부대에서 합동훈련 포스터를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육해공군 합동성이야 늘 강조되는 거니까. 네. 거기 포스터에 전군이 하나 되어 조국을 수호한다고 적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질문 자체는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 안에 미세한 떨림과 회의적인 뉘앙스를 심었다. 전화기 너머 강민준 소장의 목소리에 스치듯 변화가 일었다. 그럼 당연하지. 그게 우리 군의 존재 이유다. 왜 그런 걸 묻지? 아닙니다. 그냥 최근에 저희 중대장님께서 군대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곳이라고 강조하셔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진실을 향한 열쇠였다. 각자의 위치, 자기 역할. 이 단어들은 군 조직 내의 단절과 불통, 보이지 않는 벽을 암시하는 은유였다. 그리고 강지우는 마지막 바늘을 던졌다.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강민준 소장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다. 1초 남짓의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강지우는 아버지가 자신의 신호를 정확히 수신했음을 직감했다.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해온 베테랑 지휘관인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균열과 문장 속에 숨겨진 조난 신호를 절대 놓칠 리 없었다. 지우야,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닙니다, 아빠. 그냥 훈련 중에 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곧 점호 시간이라 이만 끊어야겠습니다. 충성. 강지우는 아버지가 더 질문하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참고 있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기도 김포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사단장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민준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맹장의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는 딸의 마지막 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한마디가 심장에 박힌 파편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찔러대는 것을 느꼈다. 자부심. 그것은 군인의 존재 이유이자 전부였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딸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절규로 들렸다. 그는 즉시 부관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 박성준 준장에게 연락 넣어. 개인적인 용무라고 하고 내 개인 보안폰으로 연결하라고 해.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성준 준장은 강민준 소장의 육사 3연기 동기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전우였다. 타군에 있었지만 서로의 군 생활 내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준 사이였다. 잠시 후 책상 위에 붉은색 보안 전화가 울렸다. 나 강민준이다. 잘 지내나? 민준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성준아. 부탁 하나 하자. 자네 권한으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알아봐 줄 일이 있다. 강민준 소장은 조금 전 딸과의 통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합동훈련 포스터 이야기, 중대장이 했다는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딸의 질문까지. 그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불길한 뉘앙스와 자신의 직감을 동기에게 전달했다.
민준아, 자네 딸이 있는 부대가 5사단 GOP라고 했나? 박성준 준장의 목소리 역시 심각하게 가라앉았다. 군 감찰 업무의 베테랑인 그는 이 일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님을 즉각 깨달았다. 그래. 내 딸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절대 나약한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야. 무언가 군인의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 알았다. 무슨 말인지. 걱정 마라. 내가 직접 챙기지. 아니,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알아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은 것들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만약 육군에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땐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갈 생각이다. 그것은 친구에게 하는 부탁을 넘어선 분노한 아버지가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다. 해병대 현역 사단장이 타군 부대에 직접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박성준 준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았다. 즉시 비공개 특별감찰팀을 꾸려서 내려보내겠다. 진행 상황은 자네에게 직보하도록 하지. 그리고 자네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라.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고맙다, 성준아. 전화를 끄는 강민준 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게 만들 또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다시 부관을 불렀다. 5사단장에게 내 명의로 공식 전문을 보내. 다음 주 주말 육군과 해병대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내가 해병대 장병 위문품을 가지고 직접 5사단 GOP 대대를 방문하겠다고. 사단장께서 직접 안내해 주시면 영광이겠다고 정중하게 전해. 부관의 눈이 커졌다. 해병대 사단장이, 그것도 서부전선의 핵심 지휘관이 중부전선의 육군 사단을, 그것도 일개 GOP 대대를 교류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주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이제 판은 짜였다. 보이지 않는 신호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5사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기도 연천 제5보병사단 사단장실. 주말 오후의 평화를 깨고 걸려온 두 통의 전화와 한 장의 전문은 사단장 이진우 소장을 혼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첫 번째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성준 준장의 직통 전화였다. 이 장군, 귀관의 사단 GOP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네. 특히 여군 간부들 사이의 문제라고 하더군. 내일 아침 내가 보낸 비공개 감찰팀이 내려갈 테니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게. 만약 이 일을 덮으려고 하거나 사전 조사를 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땐 나도 자네를 도와줄 수 없네. 명심하게. 하늘 같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에 이진우 소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두 번째 전문에서 왔다. 해병대 제2사단장 강민준 소장이 직접 GOP 대대를 방문하겠다는 것. 그리고 인사참모를 통해 긴급히 올라온 보고는 그 모든 퍼즐을 맞추게 했다. 사단장님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3중대에 근무하는 신임 강지우 소위가 강민준 해병대 사단장의 외동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 이진우 사단장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이례적인 직접 지시, 그리고 해병대 사단장의 전례 없는 부대 방문. 두 사건의 중심에는 강지우 소위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군 생활 최대의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육군과 해병대 사이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뇌관이었다. 감찰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내야 해. 그놈들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당장 연대장, 대대장 전부 대기시켜. 지금 즉시. 사단장의 불호령은 지휘계통을 타고 번개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분노와 압박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몇 배로 증폭되었다. 연대장은 대대장 김철규 중령을 쥐잡듯 잡았다. 김중령, 자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 사단장님께서 노발대발하시고 해병대 사단장이 우리 대대로 쳐들어온다는 판에 자네 목숨 내놓을 각오하고 이 일 처리해. 대대장은 중대장 박시준 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박 대위, 똑바로 말해. 중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 강지우 소위 별일 없었어? 자네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 나하고 자네는 같이 군복 벗는 거야. 알았나?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린 박시준 대위는 중대로 복귀하자마자 관련된 4명의 여군 간부 황보라, 오유진, 조미영, 그리고 강지우를 각각 다른 사무실로 격리하고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황보라와 조미영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강소희가 신임이라 업무에 미숙해서 생긴 오해일 겁니다. 군기를 잡기 위한 훈계는 있었지만 도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강지우가 제 아비에게 꼰지른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강지우를 상관을 모함하는 문제 장교로 만들어 부대에서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면담에 들어온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들고 상처 입은 눈으로 박시준 대위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발보다도 더 무겁게 박 대위의 양심을 짓눌렀다. 박시준 대위는 혼란스러웠다.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갔지만 육사 출신 선배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군 조직의 현실 속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대대장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박 대위 끝났어. 내일 아침에 내려오는 거 그냥 감찰팀이 아니야.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수사팀으로 변경됐다. 군, 검찰, 헌병, 기무사까지 함께 움직인대. 일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어. 오늘 밤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내. 이건 명령이야. 국방부 조사본부. 군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박시준 대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진실을 밝히고 조직을 정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함께 침몰할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담배를 물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가장 약한 고리인 오유진 중위가 격리된 중대 전술토의실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중대 전술토의실. 낡은 작전 지도와 빛바랜 구호들이 벽에 걸린 그곳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중대장 박시준 대위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맞은편에 앉은 오유진 중위를 응시했다. 극도의 불안감에 오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중위, 밤새 잠 못 잤지? 박 대위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는 비난이나 질책 대신 마치 길을 잃은 후배를 걱정하는 선배의 가면을 썼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손 떠는 것 좀 봐. 박 대위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호의에 오유진의 눈동자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오중이, 난 자네를 아껴. 똑똑하고 성실하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야무지게 해내는 장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황보라 중위가 유독 자네를 챙기는 거라고 믿었지. 칭찬으로 시작된 대화. 하지만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오유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야. 군대라는 곳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곳인 동시에 결국 각자 자신의 책임을 지는 곳이기도 해. 황중위가 자네 군 생활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아? 일이 터지면 육사 나온 그 여자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겠지. 하지만 자네는? ROTC 출신인 자네는 뭐가 남지? 박 대위의 목소리가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누가 내려오는지 알아? 군, 검찰, 중앙수사단, 기무사까지 함께 움직이는 합동수사팀이야. 한번 물면 뼈까지 발라먹는 놈들이라고. 그 사람들 오면 여긴 이제 내 중대가 아니라 일개 사건 현장이 되는 거야. 그때 가서도 황보라 중위 뒤에 숨어서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라고 말할 건가? 법정에서는 주범, 종범, 방조범 다 똑같은 공범일 뿐이야.
그는 다시 오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수사팀이 오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압수수색이야. 자네들 휴대폰, 개인 PC, 관물대까지 싹 다 뒤지겠지. 황중이가 그날 체력단련실에서 찍은 동영상 진작에 지웠겠지.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네도 잘 알 텐데. 복구하는 거 시간 문제야. 그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강소의 소위 아버지가 누군지는 이제 말 안 해도 알 테고. 동영상이라는 단어에 오유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자신의 범죄 증거였다. 자네는 아직 젊어. 군 생활 창창하게 남았잖아. 이깟 일로 불명예 전역하고 민형사상 소송까지 휘말려서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주도한 건 황보라 중위인데 왜 자네까지 똑같은 멍해를 짊어지려고 하나? 박 대위의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오유진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박 대위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지금 나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중대장으로서 자네의 지휘관으로서 약속하지. 정상 참작 자수감경. 최소한 군복을 벗는 일은 막아볼 수 있어. 하지만 1시간 뒤 저 위병소 문으로 수사팀이 들이닥치고 나면 나도 자네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선택은 자네 몫이야. 박시준 대위는 말을 마친 뒤 말없이 오유진을 바라보았다. 전술토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오유진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다. 황보라 중위에 대한 의리, 배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의 눈앞에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딸이 장교가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던 아버지,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언제나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둘 수는 없었다. 흐윽. 결국 오유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한번 터진 제방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자백했다. 총기 부품을 몰래 빼돌려 강지우의 관물대에 숨긴 사실, 그날 밤 체력단련실에서 강지우를 샌드백에 묶고 구타한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끔찍한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까지. 강지우의 아버지가 준 수첩을 찢어 모욕을 준 행위에 이르러서는 거의 실신할 듯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시준 대위는 그녀의 자백을 조용히 들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비겁한 방식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중대를 살리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길이었다. 오유진의 자백을 확보한 박 대위는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보고는 사단장에게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다. 사단장 이진우 소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체 조사 결과 가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선수쳤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중대 막사 앞으로 국방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의 중앙수사단 수사관들과 군 검사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중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황보라 중위와 조미영 하사는 대대장실에서 오유진의 자백 내용을 전해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잠시 뒤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황보라 중위, 조미영 하사. 수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특수폭행, 강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공포만이 남았다. 은색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렸던 오만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복도를 지나 막사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중대의 모든 장병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대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이었다. 강지우 소위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복수심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밀려왔다. 저들이 저렇게 끌려간다고 해서 자신의 찢긴 마음과 짓밟힌 자존심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지우냐? 다 들었다. 괜찮은 거냐? 딸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네, 아빠.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그 꼴을 당하고도 괜찮다는 말이 나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년들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은 걸 참고 있는 사람한테. 강민준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성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당장 국방부 장관한테 다시 전화해서 관련자들 전부 군복 벗기는 건 물론이고 군법회의 최고형의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거야.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아버지의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지우는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아빠, 제발 제게 맡겨주세요.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도망치면 전 평생 패배자로 살게 돼요. 황보라 중위에게 진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지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여기에 남아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이 무너진 중대를 제 손으로 다시 세울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다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생기는 거고 아빠 딸로서 떳떳하게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빠는 그냥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내 딸이지. 그래, 알겠다. 내 뜻이 정그렇다면 아빠는 널 믿고 기다려주마. 대신 단 하나만 약속해라. 힘들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면 그때는 다 내려놓고 아빠한테 돌아오겠다고. 네, 아빠. 약속할게요. 사랑합니다. 전화를 끊은 강지우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과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결의에 찬 다짐의 눈물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며칠 후 강지우는 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별 2개가 번쩍이는 집무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사단장 이진우 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강소희, 앉게.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어.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진심으로 사과하네. 사단장이 직접 초임 장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중형을 피하지 못할 걸세. 주범인 황보라 중위는 최소 징역 5년 이상, 조미영 하사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거야. 자수한 오유진 중위는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불명예 전역은 피하지 못할 테고. 지휘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대대장도 보직 해임 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어. 이진우 사단장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본론을 꺼냈다. 강소희 자네에게는 다른 부대로 옮길 기회를 주려고 하네. 자네 부친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야. 국방부나 계룡대 본부 같은 후방 부서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것은 사단장이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은 조직의 입장이 반영된 제안이었다. 하지만 강지우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사단장님,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삼중대에 남고 싶습니다. 아니, 강소희.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잔상과 소문은 한동안 부대에 남을 걸세. 굳이 그런 고통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사단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삼중되는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기와 단결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지금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저의 전장입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단장을 향해 똑바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신임 소위의 그것이 아니었다. 제가 도망치듯 이곳을 떠난다면 우리 중대원들은 누가 치유해주고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준단 말입니까? 저 또한 평생 도망쳤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삼중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군인으로서의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지우의 당찬 발언에 이진우 사단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온실 속 화초인 줄로만 알았던 이 어린 소위에게서 대한민국 육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군인 정신 불사조와 같은 강철 같은 의지를 발견하고 있었다. 좋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 것 같군. 자네 뒤에는 이 사단장이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테니 소신껏 중대를 이끌어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직통으로 보고하도록.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사단장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무너진 중대의 희망이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지휘관으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2년 후 늦가을. 5사단 과학화 전투훈련장. 적 전차 발견. 3소대 즉시 대전차 미사일 발사. 1, 2소대는 엄호 사격 실시. 실탄이 빗발치는 전장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지시를 내리는 이는 대위로 진급하여 당당히 3중대를 이끄는 중대장 강지우였다. 그녀의 헬멧 옆에는 재에서 부활하는 불사조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무너진 3중대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대를 재건했고 그 어떤 부대보다 혹독한 훈련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중대로 탈바꿈시켰다. 문제 중대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사단 내에서 3중대는 불사조 중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먼 발치에서 쌍안경으로 훈련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2년 전보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의 아버지 강민준 장군이었다. 그는 이제 딸의 훈련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한 부대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훌륭한 후배 장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배 군인이었다. 고생했다. 강대위. 충성. 아빠.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을 지는 훈련장을 걸었다. 강지우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 온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한 땀 한 땀 이어 붙인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그 옆으로 지난 2년간의 훈련 기록과 다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요. 이건 이제 단순한 아빠의 수첩이 아니에요. 이건 제 자신이에요. 산산조각 났다가 제 힘으로 다시 맞춰낸 저의 군인으로서의 살. 그리고 제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요. 그녀의 말에 강민준 장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을 뿐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두 군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큰 힘으로 승화시켰다. 짓밟혔던 한 송이 연약한 꽃은 이제 그 어떤 불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불사조가 되어 조국의 하늘을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소감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고! 저거 안 보여. 사내 자식이 끙끙대는데 여군이라면 센스 있게 좀 거들어야지! 이 오만한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 올린 자신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순간의 실수가 불러온 가장 처절한 대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4년 11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의 거친 파도가 군화 발자국 가득한 백사장을 끊임없이 때리는 곳.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심장 해병대 제1사단 해룡의 위용은 오늘도 푸른 하늘 아래 굳건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거친 훈련으로 이름난 제3해병여단 불사조 소속 73대대 경멸은 대대장 황철규 해병 중령의 철권 통치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군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황 중령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다.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책상, 칼같이 각 잡힌 서류철, 그리고 이리소탕이라 쓰인 액자. 그의 세계는 명확한 원칙과 절대적인 위계 질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젊은 해병들의 붉은 명찰이 태양 아래 번뜩였다. 그에게 해병대는 그의 인생이자 그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었다. 똑똑. 들어와. 황 중령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문이 열리고 작전과장 김진우 소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방금 사령부로부터 수신된 긴급 전문이 들려 있었다. 필승. 대대장님, 작전과장 해병 소령 김진우입니다. 해병 대사령부로부터 하달된 전문입니다. 황 중령은 미동도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빠르게 전문을 훑었다.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으나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수신 해병대 제1사단장, 참조 제3해병여단장, 제73대 대장, 발신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제목 감찰실장 주관 부대 정밀진단 실시 예고, 금주 목요일 10시부로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 서지수 대령 주관 하, 귀 부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임. 관련 인원 및 부대는 진단에 만전을 기할 것. A상. 서지수 대령. 황 중령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해병대 내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지휘관은 없었다. 해사 수석 졸업, 최연소 대령 진급 기록, 그리고 현재는 군의 모든 비리를 색출하는 사령부의 칼날 감찰실장.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과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일처리 방식으로 얼음 여왕, 혹은 그 냉혹함에 빗대어 메스라 불리는 여자였다. 하필이면 서지수라니. 황 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차라리 장군이 오는 편이 나았다. 장군들은 의전과 격식을 차리지만 서지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인간이었다. 그녀는 오직 서류와 팩트 그리고 규정의 칼날로 모든 것을 해부하고 도려낼 뿐이었다. 작전과장. 예, 대대장님. 이 시간부로 대대 전체의 비상을 건다. 전 부대원은 개인 정비 시간을 포함 모든 시간을 진단 준비에 투입한다. 총기, 탄약, 장비, 보급품, 서류철 하나까지 샅샅이 확인해. 글자 하나 틀린 것까지 다 잡아내. 서지수 그 여자 앞에서 약점 잡히는 건 이 부대의 수치이자 내 수치다. 알겠나? 필승. 김소령이 다급히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황 중령은 창가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감찰은 언제나 있는 일이다. 자신 있다. 내 성은 완벽하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운명의 목요일 아침. 73대대는 마치 태풍 전야처럼 고요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위병소 초병의 눈빛마저 평소와 달랐다. 10시 정각이 가까워오자 황철규 중령은 본청 현관에 서서 초조하게 진입로를 응시했다.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다. 군용 성판이 없는 민간 차량이었다. 뭐지, 저 차는? 차가 본청 앞에 멈춰 서고 운전석에서 내린 중사가 뒷문을 열자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장식 하나 없는 단조로운 옷차림. 황 중령은 그녀를 사령부에서 파견된 군무원이거나 새로 계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쯤으로 지레짐작했다. 감찰실 소속 민간 전문위원인가? 별게 다 오는군. 그는 속으로 혀를 차며 여성에게 다가갔다. 마침 김진우 소령이 정밀진단 브리핑을 위해 준비한 두꺼운 차트 뭉치를 양손 가득 들고 쩔쩔매며 걸어오고 있었다.
황중령은 특유의 오만한 선심이 발동했다. 어이 거기. 황중령이 턱짓으로 여성을 불렀다. 여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의외라는 표정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사령부에서 지원 나왔나? 아, 됐고. 저거 안 보여? 사내 자식이 끙끙대는데 여군이라면 센스 있게 좀 거들어야지. 황중령의 말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배려라는 식의 독선이 담겨 있었다. 여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는 황중령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과 김소령의 소령 계급장을 차례로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김소령에게 다가가 브리핑 차트를 건네받았다. 차트 뭉치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여성이 차트를 고쳐 앉는 사이 그녀의 등 뒤로 진짜 감찰실 의전 차량이 멈춰 섰다. 새까만 차체 그리고 해병 대사령부 마크가 선명했다. 단결. 사령부 감찰실장 차량 도착했습니다. 위병소에서부터 다급한 육성이 터져나왔다. 황중령은 헛기침을 하며 의전 차량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소령과 다른 간부들은 이미 차량 옆에 도열해 경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전병이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런데 차 안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대신 황중령이 사령부 여직원 취급하며 차트를 들게 했던 바로 그 여성이 무거운 차트를 옆구리에 낀 채 의전 차량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운전병을 가볍게 물리고 직접 차 문을 활짝 열었다. 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들고 있던 브리핑 차트를 텅 빈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경직된 표정의 황철규 중령과 정면으로 눈을 맞췄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수행 장교가 목에 핏대를 세워 외쳤다. 필승.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장 서지수 대령님 오셨습니다. 서지수 대령. 황철규 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 얼음 여왕. 해병대의 모든 지휘관이 두려워하는 그 감찰실장이 자신이 방금 어이라고 부르며 짐꾼 취급했던 바로 저 여자란 말인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김진우 소령은 사색이 되어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서지수 대령은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른손을 들어 황중령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필승.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장 대령 서지수입니다. 오늘부로 귀관의 부대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대대장 해병 중령 황철규. 필승. 황중령은 반사적으로 경례를 하며 외쳤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지수는 천천히 경례를 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황중령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마치 마취를 앞둔 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살펴보는 것처럼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황철규 중령. 해병대 복무 28년 차. 해사 사액 쓰기. 주요 보직으로 연평부대 중대장, 백령도 유교단 작전참모, 그리고 현재 1사단 73대대 대대장.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훌륭한 이력이군요. 중령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며 해병대 정신이 투철한 지휘관이라고.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서지수는 황중령의 곁을 지나 대대본청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싸늘한 공기가 주변을 감쌌다. 오늘 나의 진단은 서류나 장비 목록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현관 계단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황중령을 포함한 모든 간부와 그들 뒤에 도열한 사병들까지 훑었다. 나는 여러분의 정신을 진단할 겁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해병대에 걸맞은 것인지, 그리고 이 부대에 오랫동안 쌓여온 보이지 않는 먼지는 없는지 말입니다. 먼지라는 단어가 황철규 중령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순간 그의 뇌리 속으로 20년 전 지독한 안개가 깔려있던 백령도의 어느 훈련장이 스쳐 지나갔다.
빗발치는 총성, 당황한 젊은 장교의 얼굴, 그리고 축 늘어진 어린 해병의 모습. 황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지수 대령은 그 짧은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감돌던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장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브리핑은 생략하도록. 지금 바로 생활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안내하십시오, 황중령. 서지수 대령의 정밀 진단은 그렇게 예고된 재앙처럼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황철규라는 한 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서막에 불과했다. 서지수 대령의 선언은 73대대 본청 앞 공기를 얼려버렸다. 황철규 중령은 억지로 턱 근육을 움직여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지 말입니다. 그가 앞장서서 생활관 건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서 대령과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수행장교 이현민 대위,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진우 소령이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황중령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신을 진단하겠다. 뭔지?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지? 일단은 완벽하게 준비된 우리 대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첫 번째 목적지는 3중대 1소대 생활관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먼지 한 톨 없는 복도와 칼같이 각 잡힌 관물대,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침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소독약 냄새와 섬유유연제 냄새가 섞여 묘한 청결감을 자아냈다. 생활관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은 서대령이 들어서자 필승, 을 외치며 부동자세로 섰다. 황중령의 입가에 자신감 어린 미소가 잠시 스쳤다. 이 완벽함, 이 군기. 이것이 바로 그가 30년간 지켜온 해병대의 모습이었다. 그 어떤 감찰관이 와도 흠잡을 데 없을 터였다. 하지만 서지수 대령은 예상과 전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다. 그녀는 줄지어 선 병사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다 가장 끝에 서 있던 앳된 얼굴의 해병 이병 앞에서 멈춰섰다. 붉은 명찰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준 이병, 해병, 이병, 강, 민, 준. 강 이병은 온몸의 근육이 터져라 외쳤다. 긴장으로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서 대령은 그를 잠시 응시하다가 소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소대장, 소대 내 마음의 편지함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지? 예. 매주 금요일 주임원사님 입회 하에 직접 개봉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서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개봉했던 지난 금요일의 마음의 편지함 개봉 결과 기록부를 지금 바로 가져와 보게. 예? 기록부 말입니까? 소대장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런 것을 따로 꼼꼼하게 기록해 둘 리가 없었다. 늘 형식적으로 열어보고 고충사항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나? 규정상 병사 고충 처리 내용은 회의록 형태로 기록하고 6개월간 보관해야 할 텐데. 설마 기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 서 대령의 차가운 지적에 중대장과 소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중령은 등 뒤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었다. 서 대령은 더는 그들을 체근하지 않고 생활관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편지함을 가리켰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 주 주임원사님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지. 명령이 떨어지자 주임원사가 헐레벌떡 달려와 열쇠로 편지함을 열었다. 서 대령은 직접 손을 넣어 안에 쌓인 편지 몇 통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편지를 읽지 않았다. 대신 편지 봉투에 쌓인 희미한 먼지를 손가락으로 쓱 닦아 보였다. 매주 연다고 하기엔 먼지가 꽤 두텁군. 유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차가운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황중령은 중대장을 쏘아붙일 듯 노려봤다. 서 대령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생활관을 나섰다. 다음 목적지는 병영식당이었다. 식당 입구에는 A 사용지에 정성껏 출력한 금일 메뉴가 붙어 있었다.
특식이라는 문구와 함께 삼겹살 수육, 모듬쌈, 막국수, 특제 쌈장 등 화려한 메뉴가 적혀 있었다. 황중령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서대령은 메뉴판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취사반이 아닌 보급관 사무실로 향했다. 보급관. 이번 달 육류 불출 대장과 현재의 식자재 재고 현황표를 대조해 보도록 하지. 이 대위, 자네가 확인하게. 함께 온 이현민 대위가 능숙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실제 재고가 있는 냉동 창고로 향했다. 잠시 후 이 대위가 돌아와 서대령에게 보고했다. 실장님 보고드립니다. 서류상으로는 금일 특식을 위해 1인당 200g의 국내산 냉장 삼겹살이 불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와 어제까지의 불출량을 역산해보면 병사들에게는 실제 단가가 훨씬 저렴한 수입산 냉동 삼겹살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30%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완벽한 증거였다. 장부 조작을 통한 차액 횡령. 해병대의 오랜 관행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 중 하나였다. 황철규 중령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보급관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하지만 서지수 대령 앞에서 그는 그저 주먹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서 대령은 보급관이나 취사반장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황중령만을 응시하며 조용히 물었다. 황중령. 지휘관의 부대 운영비 부족이 병사들의 식사질 저하로 이어지는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이것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전투력 저하를 야기하는 심각한 이적 행위라고 보는데. 중령의 의견은 어떤가? 이적 행위라는 단어에 황중령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지수는 단순한 비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리더십과 지휘 철학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중령이 간신히 쥐어짜낸 대답이었다. 다음은 무기고와 수송부다. 계속 안내하지 황중령. 무기고 점검은 악몽 그 자체였다. 서 대령은 K2 소총 10정을 무작위로 지정해 분해 및 검사를 지시했다. 총기 수입 상태는 완벽했지만 그녀는 총기 이력 카드와 실제 총의 각 부품에 새겨진 고유 번호를 일일이 대조했다. 이 총, 놀이쇠 뭉치 번호가 이력 카드와 다르군. 작년 정비 때 교체한 건가? 예, 그렇습니다. 마모가 심하여. 병기 담당관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런데 교체했다는 원래 부품은 어디에 있지? 폐기했다면 폐기 확인서가 있어야 할 텐데. 설마 돌려막기 하다가 분실한 건 아니겠지? 서 대령의 메스 같은 질문은 계속됐다. 결국 병기 담당관은 다른 총의 부품을 빼서 끼워 넣고 서류는 조작했다는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서지수는 더 이상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조작된 총기 이력 카드를 들고 황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황중령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서류를 믿을 수 없으면 무엇을 믿고 훈련에 나가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총의 격발 분량을 만들고 그 작은 분량 하나가 전우의 목숨을 위협하지. 결국엔 사람을 잡아 이런 거짓말은. 특히 안개가 짙게 낀 날에는 말이야. 안개. 그 단어가 황철규 중령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꿰뚫었다. 그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귓가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리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20년 전 자신의 장교 군 생활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그날의 악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황중령이 간신히 쥐어짜 내듯 물었다. 서지수 대령은 대답 대신 그를 지그시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길고 굴욕적인 하루가 끝났다. 서지수 대령과 감찰실 인원들은 대대장 집무실 옆 회의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사용하며 밤늦도록 서류를 검토했다. 황철규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책상 위 이리소탕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감히 나를 모욕해. 그는 간부들을 전부 집합시켜 밤새도록 닥달하고 징계하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의 마음을 옥죄어왔다. 서지수 그녀가 어떻게 그 일을 아는 거지?
20년 전 백령도에서 있었던 일 말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자물쇠로 잠긴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가장 끔찍한 비밀,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던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같은 시각 옆방 임시 지휘통제실. 서지수 대령은 모든 부대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군 공식 기록이 아닌 그녀가 20년간 개인적으로 모아온 자료들이었다. 파일 첫 장에는 앳된 청년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해병 일병 박선우. 사진 아래 그녀의 대학 시절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밝혀낸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차가운 얼굴 위로 20년 묵은 슬픔과 결의가 함께 어렸다. 그녀의 진짜 감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황철규 중령의 집무실은 그가 내뿜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질식할 것 같았다. 깨진 액자 유리를 밟는 소리가 사각거리며 신경을 긁었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서랍 속 철제 상자를 노려보았다. 서지수 내년이 원하는 게 그거냐? 20년 전 그 시체에 붙어 훈장이라도 달고 싶은 게냐?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였다. 서지수 대령은 단순한 감찰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명백히 박선우 일병 사건을 목표로 이곳에 왔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고 당시 보고서는 그와 당시 중대장 그리고 헌병대 수사관 몇몇이 합심하여 완벽하게 조작했다. 훈련 중 개인 부주의로 인한 총기 오발 사고. 그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황철규 자신의 치명적인 과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된 곳은 해병 대사령부가 위치한 화성 발알리의 기록정보단이었다. 그는 그곳에 근무하는 해사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황철규. 바쁜가? 철규야. 웬일이냐? 포항은 괜찮고? 다름이 아니라 부탁 좀 하자. 아주 오래전 기록인데 20년 전 2004년도 백령도 유교단에서 있었던 단순 사고 기록 하나만 찾아봐줘. 사망자는 박선우 일병. 아마 개인 과실에 의한 오발 사고로 종결됐을 거다. 그 서류철 누가 열람하기 전에 자네 선에서 좀 챙겨놔줘. 내일 내가 직접 올라가겠다. 이건 내 군 생활이 걸린 문제다. 전화를 끄는 황중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서지수가 보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 시각 서지수 대령의 임시 지휘통제실. 그녀는 어제 생활관에서 만났던 강민준 이병과 마주 앉아 있었다. 딱딱한 책상을 사이에 두는 대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다. 긴장 풀게 강 이병. 어제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많이 힘들었을 테지.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지. 나는 자네 같은 젊은 해병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 서 대령의 부드럽고 차분한 태도에 강 이병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어 부대 내의 부조리와 선임들의 괴롭힘, 그리고 간부들의 무관심에 대해 털어놓았다. 한참을 듣던 서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 대대장님에 대해 떠도는 소문 같은 건 없나?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 병사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데. 강 이병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게 그냥 저희끼리 하는 뜬 소문이라. 괜찮으니 말해보게. 저희 부대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아주 젊은 장교 시절에 백령도에서 근무하셨는데 그때 훈련 중에 병사 한 명이 죽는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대대장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서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대대장님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서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깔끔하게 처리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진실이 얼마나 끔찍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강이병을 돌려보낸 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파일을 다시 펼쳤다. 파일 속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 입대를 하루 앞둔 2004년의 늦겨울. ROTC 후보생 서지수는 단복을 입은 채 단짝 친구인 박선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유난히 겁이 많았지만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했던 선우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한 터였다. 지수야, 나 없다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멋진 해병이 돼서 돌아올게. 너도 꼭 훌륭한 장교가 되어야 한다. 선우는 애써 밝게 웃으며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이건 그냥 부적 같은 거야. 혹시라도 내가 편지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거나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때 열어봐. 알았지?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2달 뒤 서지수는 선우가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군에서는 개인 부주의에 의한 총기 오발이라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 선우는 그 누구보다 신중한 아이였다. 장례식을 다녀온 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남긴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훈련소 생활에 대한 짤막한 소회와 함께 이런 구절이 있었다. 여기 새로운 소대장님이 계셔. 황철규 소위님인데 해사 출신이라 그런지 정말 대단한 분 같아. 그런데 가끔은 좀 무서울 때가 있어. 훈련 때마다 실전은 이것보다 더하다면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붙이시거든. 진짜 훈련에는 진짜 위험이 따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데 어제는 공포탄 훈련 중에 우리 바로 옆으로 실탄을 쏘기도 하셨어. 장난이었겠지만 다들 얼어붙었지. 가끔은 너무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편지는 서지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일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장교로 임관한 이후 지난 20년간 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비밀리에 추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감찰실장이라는 칼자루를 쥐게 된 지금 20년 묵은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이곳 포항까지 온 것이었다. 다시 현재. 다음 날 새벽 황철규 중령은 자신의 차를 몰아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다. 동기가 있는 기록정보단에 도착했을 때 동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철규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서류는 잘 챙겨뒀나? 미안하다. 어제 내 전화 받고 서류를 찾으러 서고에 들어갔는데 이미 관련 기록이 통째로 사라지고 없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오전에 사령부 감찰실에서 직접 공문이 내려왔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모든 훈련 관련 사고 기록 일체를 감찰실로 이관하라는 명령이었어. 자네가 전화했을 땐 이미 서류들이 모두 감찰실장 방으로 넘어간 뒤였다. 나도 방금 알았다. 황철규는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서지수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포항의 73대대를 정밀 진단한다며 자신의 발을 묶어놓고 그 사이 본진인 사령부에서 모든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자신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차라리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 서지수. 내가 뭘 찾아냈든 그건 20년 전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증거도 증인도 없어. 어디 한번 해봐라. 그가 도끼를 품고 다시 포항으로 차를 돌리던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작전과장 김진우 소령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대대장님, 저 김진우입니다. 지금 부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지수 대령님께서 방금 전 부대 전산망을 통해 20년 전 백령도 유교단에서 대대장님과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 전원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소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뭐? 똑바로 말해. 박선우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고 전군에 공표했습니다. 황철규 중령은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간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이 마침내 포격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포문을 연 것은 친구의 편지 한 통을 가슴에 품고 20년을 기다려온 한 여인의 집념이었다. 박선우 일병 사망 사건 특별 재조사 개시.
전군에 공표된 이 명령은 73대대를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만들었다. 대대원들은 숨을 죽였고 간부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렸다. 황철규 중령의 철권 같던 권위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성의 주인이 아니라 성벽 안에 갇힌 죄인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사령부 감찰실의 조사팀이 부대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대대 회의실을 통째로 비우게 하고 특별조사위원회 현장 본부를 차렸다. 황 중령의 집무실 바로 옆방이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수사의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서지수 대령은 외부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수족인 이현민 대위를 필두로 한 조사관들이 머사더컬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20년 전 사고 당시 황철규 소위와 함께 백령도에서 근무했던 소대원 전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최민석 당시 의무병.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약국 운영 중. 연락 완료. 김도균 당시 통신병. 현재 부산에서 무역회사 근무. 다음 주 참고인 조사 출석 예정. 조사관들은 한 명씩 20년의 세월 속에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찾아 나섰다. 그 소식은 황철규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손발이 모두 묶인 채 사냥개가 턱 밑까지 쫓아오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사냥감의 공포를 느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서류 증거는 뺏겼지만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서지수의 팀보다 먼저 당시 소대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중 단 한 사람 자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당시 의무병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다. 황철규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최민석이었다. 중령님 아니 어떻게? 민석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우리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전우회라는 게 있지. 황중령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위협이 숨겨져 있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더구나. 20년 전 일로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 민석이 너는 다 알지 않나? 그날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이라는 걸.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겠나. 자네도 가정이 있고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황철규는 이 통화로 최민석의 입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날 오후 황철규 중령의 집무실. 똑똑. 서지수 대령이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황중령. 감찰실장이 피의자에게 직접 행차하시다니 영광이군. 황중령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비꼬았다. 서지수는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책상 앞에 섰다. 20년 전 오늘 백령도에는 짙은 안개가 꼈더군요. 당시 사고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마치 눈앞에 서류가 있는 것처럼 허공을 가리켰다. 피해자 박선우 일병 개인 부주의로 공포탄과 실탄을 오인 자신의 총으로 오발 사고를 일으킴. 하지만 이상하군요. 박선우 일병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화약 반응은 오른손에서만 검출됐죠. 평생 왼손만 쓰던 아이가 왜 하필 그 순간에 오른손으로 그것도 자신을 향해 총을 쐈을까요? 그걸 나에게 묻는 건가? 20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나? 기억 못하실 리가요. 서 대령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선우 일병이 입대 전 제게 편지를 한 통 남겼습니다. 훈련 중에 바로 옆으로 실탄을 쏘며 겁을 주는 아주 의욕 넘치는 소대장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진짜 훈련에는 진짜 위험이 따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이라고. 황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지수와 박선우의 관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사적인 감정으로 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오, 서대령. 증거도 없이 소설을 쓰는 건가? 황중령이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바로 그때 이현민 대위가 들어와 서지수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서지수는 그것을 받아 황중령 앞에 책상에 내려놓았다. 증거 말입니까? 증거는 2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1시간 전에도 새로운 증거가 생겼더군요. 그녀가 화면을 터치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서가.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우리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겠나? 자네도 가정이 있고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방금 전 자신이 최민석에게 했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협박이 집무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감찰실은 이미 핵심 증인이 될 최민석의 통신 기록을 감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황철규의 철옹성 같던 오만과 거짓이 그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강철 같던 그의 어깨가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랬소. 마침내 20년간 그의 목을 짓누르던 진실이 터져나왔다. 그날 실탄 사격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한 발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어. 젊은 장교로서 의욕만 앞섰지. 실전처럼 훈련시키고 싶다는 욕심에 그만 실수를 한 거야. 총성이 울리고 선우가 쓰러지는 걸 봤을 때 내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너무 무서웠다. 너무.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30년간 지켜온 해병의 자존심도 중령의 위엄도 없었다. 그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20년간 거짓의 갑옷 속에 스스로를 가둬온 나약한 한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미안하다 선우야, 내가 죽일 놈이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서지수 대령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친구의 원한,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외롭게 싸워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승리했지만 결코 기쁘지 않은 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황철규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대령은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헌병대인가?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이다. 73대대로 즉시 출동 바란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직권남용, 그리고 증인 협박 혐의로 황철규 중령을 긴급 체포한다. 잠시 후 대대본청 앞에 헌병대 차량이 멈춰섰다. 특별조사위원회 소집으로 모여있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명의 헌병이 집무실에서 나와 황철규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가 헌병차에 오르기 직전 서지수 대령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황철규, 당신은 오늘 해병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정직하게 죗값을 치른다면 그것이 당신이 한때나마 자랑스러운 해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황철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그의 30년 군 생활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서지수 대령은 멀어지는 헌병차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는 비로소 하늘을 향해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이제 편히 쉬어 선우야. 포항의 가을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황철규 중령의 체포와 자백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때 강철이라 불렸던 지휘관의 몰락은 군 전체의 진실의 무게와 리더의 책임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황철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년 전 그날의 과실과 은폐, 그리고 재조사가 시작되자 증인을 협박하려 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남김없이 고백했다. 그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 증인 협박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 연금 또한 모두 박탈되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수감되기 며칠 전 황철규는 교도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박선우 일병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며칠 후 그는 한적한 면회실에서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노파와 마주 앉았다. 박선우 일병의 어머니였다. 아들의 죽음 이후 충격으로 쓰러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0년간 홀로 아들의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분이었다. 황철규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우를 죽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의 어깨가 짐승의 울음처럼 들썩였다. 노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오열하는 그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깊고 마른 슬픔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노모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감쌌다. 일어나게.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주어 고맙네. 어머님. 지난 20년 동안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몰라 밤마다 잠을 설쳤다네. 자기 부주의로 죽었다는 군의 통보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내 아들은 그리 칠칠치 못한 아이가 아니었거든.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으니 억울함은 풀렸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황철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자네도 지난 20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겠지.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어찌 살았는가. 가서 죗값 달게 받게. 그리고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우리 선우 잊지 말고 살아주게. 그것이 자네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 황철규는 노모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행하는 너무나 늦어버린 진정한 사죄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병대 73대대. 서지수 대령은 감찰실장으로서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다시 포항을 찾았다. 황철규가 떠난 대대는 새로운 대대장을 맞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었다. 서 대령은 대대의 모든 간부를 대대장실로 집합시켰다. 그녀는 딱딱한 표정으로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이번 사건은 황철규라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의 거짓을 알고도 묵인하고 불합리한 명령에 순응하며 스스로의 눈과 귀를 막았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녀의 시선이 작전과장이었던 김진우 소령에게 머물렀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카리스마? 전술적 능력? 아니다. 그것은 정직함과 책임감이다. 총구는 언제나 적을 향해야지 진실을 겨누거나 부하를 향해선 안 된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는 순간 지휘관은 괴물이 된다. 여기 있는 모두가 오늘의 교훈을 뼈에 새기길 바란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 무겁게 간부들의 마음에 박혔다. 이 사건은 해병대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다. 서지수 대령은 군의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낸 공을 인정받았다. 몇 달 후 정기 인사 발표에서 그녀의 이름은 가장 먼저 호명되었다. 해병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장군이자 전투병과 출신으로는 최초의 여성 장군인 서지수 준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부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의 해병들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전사로 키워내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마친 어느 가을날 서지수는 조용히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비석들이 줄지어 선 언덕, 그녀는 익숙한 이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해병 일병 박선우. 그녀는 이제 대령이 아닌 반짝이는 별 하나가 달린 장군 정모를 벗어들고 비석을 조용히 쓸었다.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앳된 ROTC 후보생 서지수와 해병대 입대를 앞둔 박선우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선우야, 나왔어. 약속 이제야 지켰네. 그녀는 사진을 비석 앞에 고이 내려놓았다. 내가 남긴 편지 한 통이 20년 만에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어. 널 그렇게 만든 사람 죗값을 치르게 됐고, 이제 억울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그녀는 조용히 거수경례를 붙였다. 차가운 비석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오랜 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서지수는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한 뒤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부패한 관행을 끊고 상처 입은 병사들을 보듬으며 진정으로 강하고 명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야 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 포항의 강철 같던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로 더욱 견고하고 올바른 가치를 지닌 새로운 성이 세워질 것이었다. 동해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조국을 수호하는 젊은 해병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푸른 하늘 아래 그들의 붉은 명찰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